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강의는 도시 형태에 대한 이론에 대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얼번 폼에 대한 이제 이론을 다루는 것들인데, 여러분 도시 형태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뭐 건축물의 형태, 매스, 뭐 폼, 흔히 하는 얘기지만 도시 형태라고 했을 때는 그 의미가 조금 다소 모호합니다. 우리가 이제 도시 구조라고 했을 때는 도시 내부를 뭐 구성하는 뭐 간선도로 체계라든가 블록이라든가 용도 지역 체계, 뭐 중심지 체계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도시 형태라고 그러면은 도시 구조와는 좀 다른 것 같고 사실은 뭐 도시 어떤 규모랄까 아니면 외부와의 연결 관계랄까 뭐 그런 것까지 포함하는 보다 크고 종합적인 의미를 가진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도시 형태라는 것들은 도시계획 실무가 결과로 목표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종합적이고 큰 결과물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도시 형태에 대한 이론은 어떻게 발전되어 왔을까? 사실 그에 대한 학문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1900년대 초반 이후에 있었다. 도시지리학이라는 분야, 도시사회학이라는 분야의 발전 이후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그렇다고 해서 도시 형태에 대한 개념이 없었느냐? 또는 그걸 뒷받침하는 어떤 사상들이 없었느냐? 그런 것들은 아니겠죠. 왜냐, 도시는 계속적으로 만들어져 왔고 형태가 창출되어 왔으니까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역사적으로 발전되어 온 도시 형태에 대한 근원적인 이론, 그 이론이라는 것들은 사실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문적인 차원에서의 이론, 그리고 학문적인 이론의 이전의 시기에서는 도시를 어떤 걸 통해서 만들었느냐? 바로 전통과 규범을 통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 도시 형태에 대한 이론은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이제 서술적 이론. 뭐 이 제목에서 뒤로 가 있지만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뒤에 있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도시 형태를 좀 학문적인 대상으로 설명해 보겠다라는 어떤 서술적인 이론이 있겠고 그 전의 시기에는 사실 다분히 도시의 형태를 일종의 어떤 사회적인 규범을 통해서 설명을 했다는 얘기예요. 사회적인 규범을 통해서 도시 형태를 규정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기의 이론들은 규범적인 이론, 노마티브 티어리라고 이렇게 명칭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규범적 이론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도시 형태에 대한 두 가지 이론적인 접근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규범적인 이론. 역사적으로 봤을 때 도시는 이러이러하게 만들어야 된다던 전통적인 규범, 질서의 반영으로서의 도시 형태 계획, 그런 측면을 이제 우리가 규범적 이론으로 요약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서술적 이론은 이론과 학문으로서의 접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로 도시사회학, 도시지리학의 연구 결과들이죠. 자, 먼저 규범적 이론 파트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시 형태라는 것들은 무엇이냐? 사실 도시의 형태라는 것들은 도시의 구조, 도시 안에 있는 모든 기능들, 그 기능들이 서로 간에 연결되고 작동되는 방식, 사실 그 모든 것들을 총칭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올바른 도시의 형태라는 것은 결국은 도시 계획이라는 거의 실무에 가장 뭐 궁극적인 결과물이 아니겠느냐. 좋은 도시 형태, 얼번 폼을 만드는 그것들이 결국 도시 계획의 궁극적인 목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 계획의 역사라는 것들도 결국 도시 형태를 어떻게 만들어 왔느냐. 역사적으로 볼 때 어떠한 형태의 도시들이 있어 왔느냐. 그것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을 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도시 형태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론적인 접근들, 도시 형태는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이런 거다. 거기에 대한 이론들이 결국 당대의 도시 계획의 실무를 결국은 관장했다, 통제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도시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어떤 형태의 도시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느냐, 도시 형태를 어떻게 만드는 게 잘 만드는 것이냐.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 결국 이 이론들을 만드는 배경이 되겠죠. 두 번째 것들은 뭐냐면 일단 우리가 어떤 형태의 도시를 만들든 간에 기존의 도시들이 있어 왔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의 형태가 있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도시들,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도시들, 그 도시들의 구조와 형태를 한번 살펴보고 설명하려는 그런 이론들도 나타났겠죠. 그래서 결국 이 두 가지 질문이 결국 도시 형태에 대한 이론을 만드는 근본적인 원동력이 됐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두 가지 형태의 이론이 나타나게 됩니다. 노머티브 티어리, 규범적 이론과 디스크립티브 티어리, 서술적 이론. 노머티브 티어리라는 건 뭐냐? 어떤 형태의 도시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느냐? 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의 측면이 크죠. 어떤 형태의 도시를 만들어야 되느냐? 그런가 하면 디스크립티브 티어리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해답에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기존의 도시들, 그리고 일반적인 형태들,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설명될 수 있느냐. 결국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어떤 도시 형태 이론이 나오게 되었다. 그렇게 케빈 린치는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 중에서도 그럼 노머티브 티어리, 규범적 이론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규범적 이론이라는 것들은 앞에 간략하게 설명했듯이 도시라는 것들, 그리고 그 도시 형태는 이러이러해야 된다, 어떠어떠해야 된다라는 당위, 전통, 규범, 질서로서 내려오는 그런 방식의 도시 형태에 대한 이론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에서는요, 그런 형태가 만들어져야 되는 원인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굳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아요. 다만 그 형태에 대한 이론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쳐야 되는가, 그 영향력에 오히려 관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케빈 린치는 그래서 규범적인 이론에는 크게 봤을 때 세 가지 정도가 존재해 왔었다라고 이제 요약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가 동서고금에 많은 역사상 존재해왔던 많은 도시들을 살펴봤을 때 그 도시들은 결국 규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 규범이라는 것들은 크게 봤을 때 세 가지 종류가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도시를 그래서 전통과 규범에 의해서 만든다? 이거는 옛날 중세나 고대 시대에만 있었던 일일 것 같죠.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 규범적인 이론이라는 것들이 오늘날의 도시계획에도 여전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더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세 가지 이론은 무엇일까? 밑에 이제 첫째, 코스믹 티어리, 우주론이다, 우주론. 그 우주라는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허블 망원경으로 쳐다보는 그런 실제적인 천체로서의 우주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우주라는 것들은 뭡니까? 이 세상의 생김새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의 생김새. 그것들이 신이 다스리는 나라이든 아니면 자연계의 모든 부분들이 지니는 그런 다신적인 세계관이든 뭐 그 어떤 것이든 간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 세계에 어떤 관점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 관점을 도시의 형태에도 반영하고자 하는 이론이 우주론이다. 결국 도시라는 것들은 우주의 반영이다라고 보는 것들이 우주론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나머지 두 개도 쉽게 풀리죠. 메케니컬 티어리, 기계론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 도시는 기계적인 집합체이다. 기계를 닮아가는 것들이다. 기계로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형태의 이론이 되겠죠. 세 번째 거는 올게닉 티어리. 기계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좀 더 이해가 쉽죠. 기계에 반대되는 것들은 생명체예요. 올게닉 매너라는 얘기예요. 올게닉 티어리다 그러면 결국 도시라는 것들도 하나의 생명체와 유기체와 같다. 자, 그러면 이게 왜 노마티브 티어리냐? 도시가 우주를 닮은 것인지, 기계를 닮은 것인지, 생명체를 닮은 것인지, 그 누가 그거를 어떻게 정의하겠냐라는 얘기예요. 그 어떤 것에도 진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떻게 됩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규범적으로 정의해왔고 그 규범에 따라서 도시를 계획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규범적인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규범적인 이론에는 우주론, 기계론, 유기체론 세 가지로 구분을 했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첫째, 코스믹 티어리, 우주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주적인 생김새, 질서나 아니면 그 질서에 따른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어떤 상징으로서 도시를 계획했다, 도시 형태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우주의 형상과 동일하게 또는 우주의 형상을 잘 반영하는 형태로 도시를 만들었다. 결국 도시 형태를 그들이 원하는 상징적인 형태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스믹 티어리는 도시가 만들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결국 도시라는 것들은 뭡니까? 신성한 의식이라든가 우주의 질서를 반영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신성한 재래의식들, 행사들, 이벤트들을 가지죠. 결국 그 신성한 의식을 치르기에 적합한 중심부가 도시가 되는 것이죠. 또는 뭐 자연을 믿는 또는 다신적인 숭배 사상이 있는 곳에서는 자연의 힘을 얼마나 도시 형태에 잘 반영하느냐, 그런 것들이 결국 도시 형태를 만드는 중요한 이론이 됐겠죠. 결국 그래서 우리가 요약할 때 이런 믿음들은 규범적인 믿음이라고 볼 수 있죠. 학문적이거나 실무적인 믿음이 아니라 다분히 종교적인 믿음이다. 우주라든가 또는 신이라든가 그들의 어떤 질서들,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도시 형태를 결정해 나가는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코스믹 티어리, 우주론의 핵심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주적인 그런 질서를 도시 형태에다 반영한다라는 것들은 어떤 의미냐? 우주의 생김새, 우주가 흘러가는 원리, 우주가 작동하는 원리, 신의 나라가 작동하는 원리, 그런 것들을 가장 잘 반영할 때 어떻습니까? 백성이 태평하고 전쟁이 없고 왕조가 길게 갈 수 있고요. 재난이 없고, 자, 그렇게 우리에게 행복한 미래가 찾아간다고 그렇게 믿었던 거라는 것이죠. 결국 우주적인 질서를 반영할 때 모든 무질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말하자면 재액, 재난을 면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이런 관점을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소 이제 이게 신화적인 이론이다, 신비주의적인 관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도시 형태라는 것들 우리가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구조라든가 이런 걸로 파악하지 않고 우주의 생김새, 신의 나라의 어떤 형상 그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한 수단으로 봤다라는 거니까 다소 이제 신비적이고 종교적인 색채가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런 어떤 규범적인 이론이라고 해서 합리성이라든가 아니면 합리적인 도시 형태를 만드는 것과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어떤 우주론적인 시각 가운데서도 다분히 또 합리적이고 비유적인 측면들이 어느 정도는 있었기 때문에 도시가 유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케빈 린치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여전히 오늘날의 도시계획 실무 가운데서도 이런 관점들은 여전히 어느 정도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럴까? 이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전체 사례를 볼 때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규범적 이론에 해당하는 그런 도시를 가지고 있었던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일까? 뭐 주로 동양이겠죠. 동양에서도 가장 이제 역사와 전통이 오랜 두 나라를 볼 때 그들의 도시계획 방식, 그들이 도시를 다루는 어떤 그런 생각들, 다분히 코스믹 디어리다. 바로 이제 중국과 인도 도시들을 이제 케빈 린치가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먼저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의 그럼 이런 우주론적인 도시 형태에 대한 이론 하면 여러분들이 그거라고 딱 이렇게 떠올릴 만한 단어가 있을 겁니다. 바로 이제 펜쥐, 풍수죠, 풍수. 풍수지리 사상이라는 것들은 중국에서 발달해서 우리나라까지 들어와서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풍수를 따르고 있죠. 안 따르자니 뭔가 꺼림칙하고 해서 풍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우주론의 핵심이에요. 옛날 사람들의 사상인 것 같지만 실제로 봤을 땐 현실까지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풍수라는 것들이 간단하게 얘기해서 뭐예요? 우주라는 것들은 기가 있다, 기. 기의 흐름이다. 코스믹 포스라고 이제 케빈 린치는 이런 것들을 해석하고 있죠. 우주적인 기운의 흐름이 있다. 그리고 그 기운의 흐름을, 이 좋은 기운의 흐름을 잘 받아들여서 복을 받아야 되고요. 그런가 하면은 나쁜 기운을 이렇게 어서옵쇼 하고 맞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 스스로 멸망을 끌어들이는 것밖에 될 수가 없죠. 결국은 좋은 기운은 받아들이고요. 나쁜 기운은 막는. 결국 좋은 기운은 받아들이고 나쁜 기운은 막는. 그런 방식의 가장 좋은 도시 형태가 무엇인가 그것들을 이제 찾아내가는 것들이 바로 풍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풍수라는 것들은 도시의 형태뿐 아니라 집의 형태, 마을의 형태, 무덤의 입지 그 모든 것과 관련되는 어떻게 보면 종합적인 공간 배치에 대한 이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마을, 묘지 배치, 유리한 대지의 선택,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풍수의 영향에 남아있죠. 자, 그렇게 중국의 규범적 이론에는요, 첫째 풍수의 영향이 있었고요. 둘째는 그리고 주례고공기로 대표되는 유학사상 또는 성리학사상의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케빈 린치 같은 경우는 풍수나 주례고공기 둘을 그냥 짬뽕해서 중국의 규범적 이론으로 보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볼 땐 그렇지 않죠. 풍수는 이제 노장 사상 계통의 이론이고 주례고공기는 다분히 이제 성리학 유학 계통이에요. 그 둘은 어느 정도 배치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조금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주례고공기도 역시 중국의 규범적 이론의 한 축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그럼 이 주례고공기라는 건 뭐냐? 주례고공기는요, 주나라의 예법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서술해 놓은 책이에요. 주나라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중국 고대 은나라, 하나라, 주나라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있죠. 여러 뭐 요순 임금이니 뭐 유명한 임금들이 다스렸고 나라가 융성했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주나라의 예법이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주나라 때 모든 그 나라들의 지켜야 될 어떤 예법이라든가 재래의식이라든가 행사를 하는 방식이라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한번 종합적으로 정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나라 때 만들어진 그 예법이라는 건 단순히 예의 범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는 총칭적인 어떤 철학을 담은 전통 규례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규례엔 당연히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왕궁을 배치하고 마을을 배치하고 도성을 어떤 식으로 계획하느냐 거기에 대한 예법도 들어가게 되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간 계획도 결국 예법 가운데 포함돼서 설명된 것들이 이제 주례고공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례고공기를 보면 예법을 설명하면서 자연스럽게 공간에 대한 계획에 대한 얘기도 나오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자, 거기서 나오는 대표적인 공간 계획에 대한 예법이 뭐냐? 바로 우리도 알고 있는 그 단어예요. 전조후시 좌묘우사. 앞에는 관청을 놓고 뒷면에는 시장을 놓는다. 왕궁을 중심으로 배치하는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좌묘우사. 왕궁에서 봤을 때 왼쪽에는 묘를 놓고 오른쪽에는 사직. 사직이라는 건 왕들.
왕들의 조상을 섬기는 어떤 그런 터죠. 자, 그런 것들을 놓는다. 대표적인 왕궁 중심의 도시계획 원리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뭐 경복궁이니 뭐 이런 데도 다 적용된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물론 완벽하게 적용된 게 아니라 조금씩 뭐 변형되긴 했지만. 자, 그럼 이런 원리라는 것들은 뭡니까? 그것들이 물론 이유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철학적인 이론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법으로서 하늘의 원리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계획과 배치의 원리는 무엇이냐? 그런 것들이 바로 주례고공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통에 대한 규범을 집대성한 책이 도시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 구조는요. 서양의 고대사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 로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서양 고대사인 그리스 로마 시대의 건축과 도시계획에 대해서 가장 집대성한 책을 여러분은 뭘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비트루비우스, 그리고 건축 10서를 여러분 들어봤죠? 디 아키텍투라 10이라는 건데 건축에 대한 10가지 책. 근데 여러분 이 책이 건축물에 대해서 설명하고 건축하는 방법에 대한 책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여러분 오해입니다. 그 당시 있는 모든 기술들, 그리고 축제를 여는 방식들, 뭐 마장 마술, 모든 관습과 규례를 총 집대성한 책이에요. 이때 건축이란 말은요, 단순히 건물을 만드는 그런 건축 행위를 얘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어떤 기술, 그리고 사회를 유지하는 방법들, 그 모든 것들을 총칭적으로 얘기하는 거였기 때문에 비트루비우스의 건축십서도 건축에 대한 전문서적이다라고 보신다라고 그러면 여러분 큰 오해란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죠. 주례고공기는 예법에 대한 겁니다. 나라를 다스리고 운영하는 예법에 대한 것들인데 그 예법의 하나로서 도시계획도 다뤄졌다. 다분히 우주론적이고 상징론적으로 도시계획을, 도시 형태를 다뤘다라는 그런 근거가 되겠죠. 그래서 풍수의 영향을 이렇게 대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림이 바로 이 좌청룡 우백호, 그리고 북쪽의 주산, 남쪽의 안산조산, 그리고 명당수 객수로 표현되는 뭡니까? 풍수에 따르는 가장 좋은 도읍의 입지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풍수지리설에 따르면요. 북쪽으로부터 항상 차갑고 어둡고 악한 기운이 몰려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든든한 산이 있어야 돼. 험한 산. 그게 주산입니다. 그리고 좌청룡 우백호를 통해서 이런 어떤 분지 지형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 물은 있어야 되죠. 물이 있어야 되지만 물이 또 너무 굵은 줄기가 가깝게 있으면 홍수의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물이 멀리 지나가면서 영류하는 하천 정도를 흘려주면 딱 좋아. 그리고 하천이 이렇게 도읍을 딱 감싸주면 제일 좋아. 남쪽에 지켜주는 조그만 산, 그리고 더 멀리 나가서는 이제 큰 조산, 이렇게 두 개가 있는 이런 위치인데 이게 풍수지리설에서 얘기하는 가장 이상적인 도읍의 위치인데요. 딱 보면 어떤 도시의 지리 상황과 정확하게 일치합니까? 서울, 한양을 생각하면 정확하게 이런 포지션에 딱 맞죠. 주산, 북한산, 그 다음에 북쪽으로 산 여러 개 있죠. 그 다음에 남쪽으로 가다 보면 안산, 남산 정도가 되겠죠. 거기서 더 멀리 가다 보면은 남쪽의 기운을 반영하는 불의 모양을 하고 있는 산, 관악산이 되겠죠. 그리고 객수는 당연히 한강이 될 거고요. 한강이 멀찍하게 있으면서 한강으로부터 뭐가 흘렀습니까? 원래는 청계천이 흘렀죠. 물론 한동안 땅속에 있다 최근에 복원됐지만. 그래서 여러분 살펴보면요. 이 풍수지리에서 얘기하는 입지랑 한양이 굉장히 잘 일치한다. 이런 걸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풍수지리에 적합한 도읍의 입지를 찾는 건요. 오히려 중국보다도 우리나라에서 더 적극적이었다 할 만큼 이 한양이란 곳이 풍수지리에 딱 맞는 입지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런 입지를 찾는다라는 것들이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가지냐? 당연히 풍수사상에서 얘기하는 우주의 기가 잘 작용하는, 좋은 기를 받아들이고 나쁜 기를 차단하는 그런 지형이라는 것들이에요. 다분히 이제 신비주의적이죠. 하지만 그럼 이런 것들을 꼭 신비주의적인 것으로만 봐야 되느냐? 꼭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동일하게 어떤 고민을 갖고 있어요? 북쪽으로부터 내려오는 것들은 뭔가 안 좋아요. 북쪽 오랑캐들이 침입을 해오고요. 그렇죠, 늘. 그리고 북쪽으로부터는 한기가 내려와서 추워서 농사도 못 짓게 해버려. 이런 것들이 동일한 위도에 있는 나라들의 일반적인 고민이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에는 그 한기를 막아주고 또 자체적으로 방어벽이 될 수 있는 큰 산이 주산이 있고 지켜주는 주산이 있고 그 밑에 도읍이 있을 때 딱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홍수는 피하면서도 물길은 올라와서 영류해주는 걸 하천이 싹 감아주고 있고 그리고 남쪽으로부터는 늘 좋은 기운, 따뜻한 기운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쪽에 기운이 들어올 수 있도록 남쪽에는 큰 평야가 있고요. 그 평야를 향해서 또 주작대로를 딱 내줍니다. 남쪽으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따뜻한 기운, 좋은 기운, 어서 옵시오 하는 거죠. 북쪽의 차가운 기운, 오랑캐의 기운 막아주세요.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지형이나 아니면 자연 환경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이런 정도의 입지라는 것들이 사실은 좋은 입지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신이라기보다는 합리적인 선택의 측면도 어느 정도는 이제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우주론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인도로 가보겠습니다. 인도. 인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잘 모릅니다. 모르긴 하지만 인도의 고대 서적 중에서도 역시 도시계획을 다루는 책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어떻게 다뤘겠습니까? 여전히 종교적인 세상으로서 종교적인 힘을 반영하는 세상을 만드는 방식으로서 도시 형태를 설명하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실파 사스트라스. 이거 뭐 제가 읽어본 적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인도의 어떤 도시계획 관습을 담은 고대의 책입니다. 이 책이 그럼 뭐 도시계획을 용도 지역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다분히 종교적인 색채 그리고 규범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 여러분 잘 알겠지만 인도의 고대 종교 불교가 됐건 힌두교가 됐건 공통적으로 만달라라는 어떤 상징을 갖고 있죠. 이 만달라라는 것들은 단순히 뭐 두 개의 S자가 겹쳐져 있는 이런 꺾어진 십자가일 뿐 아니라 이 세상에 생긴 어떤 형상, 결국 우주에 생긴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긴 형상에 따라서 여전히 도시를 우리는 계획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만달라 지향적인 도시 형태를 추구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달라 사상이란 건 뭐냐? 중심은 항상 신성하게 보존돼야 되고요. 중심에는 극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극락의 영향권으로부터 벗어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어느 임계점을 벗어나게 되면 지옥과 같은 지옥도가 펼쳐지게 되는 그런 것들이 결국 만달라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만달라를 중심으로 모든 세상이 시계 방향으로 돌게 됩니다. 그런 어떤 공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바로 만달라 사상이에요. 그럼 만달라 사상에 따라서 도시도 그와 동일한 형태로 만들어져야 되겠죠. 자, 그럼 실제로 중국과 인도의 도시 형태에 대한 규범적 이론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주례구공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요, 이런 규범을 통해서 도시를 계획한다라는 거에 가장 가까운 원칙 중에 하나는 삼문삼조의 원칙입니다. 삼문삼조 한마디로 얘기했을 때 도읍을 이루는 가장 핵심 지역인 왕궁은 세 개의 존으로 계획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물론 이때 존이라는 것들이 뭐 상업지역, 주거지역, 녹지지역 이런 것은 아니겠죠. 세 개의 문이 있고 세 개의 세 개의 어떤 구역이 있어야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 지금 보면 알겠습니다만 모든 영역을 이렇게 세 개의 도로로 자르고 나면은 결국 외곽 그리고 중간 부분 그리고 가장 핵심 부분 이렇게 세 개의 존으로 구분되겠죠. 결국 삼문삼조를 통해 세 개의 문과 세 개의 조를 통해서 결국 세 개의 존으로 구분된다. 그래서 세 개의 조는 결국 연조, 치조, 외조는 아닙니다. 연조, 치조, 외조. 이래서 3조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연조라는 건 뭐가 되겠습니까? 가장 중심부가 되겠고요. 가장 중심부에는 뭐가 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왕이 와야 되겠죠. 왕의 사생활의 공간, 왕과 왕실의 특화된 공간, 누구라도 침입할 수 없는 무엄하도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연조가 되고 가장 중심적이고 방어가 치열해야 되는 공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치조 같은 경우는 이때부터 이제 왕이 약간 납치는 거예요. 치리, 뭐 정치 이런 데서 볼 수 있듯이 이제 왕의 치리가 이루어지는 공간 어떻습니까? 왕들이 외부인이라고 해서 뭐 아무나 만나는 건 아니죠. 신하들과 만나서 나라를 치리하는 방식을 도모하는 자 그런 영역들이 치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조다 그러면 이제 이때는 왕실의 영역, 왕의 치리의 영역 바뀌기 때문에 이제 신하들의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하들의 영역이 뭐 관청이 있고요. 그들이 스스로 이제 왕의 가르침을 펼치기 위해서 논하는 그런 장소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외조가 되고. 그럼 백성들의 공간은 뭐냐? 삼문삼조 밖에 있는 다른 어떤 조의 영역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3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를 통해서 세 개의 조직을 나눠서 왕권, 그리고 왕권이 섭리하는 곳, 왕권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곳, 그 외부 이런 식으로 세상을 구분하는 방식, 그런 것들을 이제 주례고공기에서는 그런 규범적 이론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삼문삼조의 원칙으로 나타나고 있다. 삼문삼조의 원칙이 이제 전체 도시계획 차원으로 연장되는 걸 보기 위해서는 오히려 교도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 도시 패턴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도의 예를 또 케빈 리치가 들고 있습니다. 이게 역시 삼문삼조에 하는 왕국의 영역이죠. 그리고 전체를 반듯한 격자 모양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곳을 삼문삼조로 계획했다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그 계획이 바깥에 도성 전체로 나아가면서는 어떤 식으로 확장되느냐? 전체를 봤을 때 결국 조방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도쿄의 계획에서는 조방제. 조방제라는 것들도 역시 주례구공기에 나오는 주자학, 성리학에서 나오는 어떤 공간 계획 방식의 대표적인 규범적 이론인데요. 자, 조라는 것들은 뭐냐면 이거는 동서방향의 도로예요. 그다음에 방이라는 것들은 뭐냐? 이건 남북방향의 도로예요. 그래서 조와 방으로
특별한 숫자를 통해서 조와 방으로 구분하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주례구공기에서 제한되고 그리고 당나라의 장안성에 적용됐던 것들은요. 조를 보통 9개로 나눈다. 그래서 동서방향의 큰 가로는 보통 9개 정도가 돼야 돼요. 여기도 보면 하나, 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정도가 되는 걸 볼 수 있죠. 이 교토 같은 경우는 헤이안, 그러니까 그 당시에 평안성이라고 불렀습니다. 평안성이라고 불렀던 이 성은 이제 전체를 구조로 나눕니다. 구조. 그리고 방으로는 봤을 때 자, 주작대로가 일단 있죠. 왕궁이 딱 들어서면요. 남쪽으로부터는 좋은 기운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큰 대로를 이렇게 남쪽으로 쭉 뻗게 합니다. 그럼으로써 어떻게 돼요? 우경과 자경으로 나누게 돼요. 그리고 각각 우경과 자경 모두 또 구조로 나뉜 상태에서 방은 4개가 지나갑니다. 보면 방에 하나, 둘, 셋, 4개 정도가 하나, 둘, 셋, 4개 정도가 지나간다 볼 수 있죠. 좌경과 우경이 그래서 결국 구조와 사방으로 나뉘는 어떤 이런 격자 체계가 만들어지겠죠. 물론 그러면서 격자 하나는 다시 또 내부가 어떻게 됩니까? 자, 격자 하나의 모양을 잘 살펴보면 격자 하나가 다시 어떻게 돼요? 4개의 영역으로 구분되고 있죠. 중심을 가르고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해서 자, 4 곱하기 4 결국 16개의 정으로 구분되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구획을 나누는 방법들 왕궁을 중심으로 주작대를 나누는 방식들, 이런 엄밀한 공간 계획들 다 어디에서 나왔다? 주례고공기에서 얘기한 일종의 예법으로서 나오게 됐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당시 당나라 장안에서 가장 먼저 적용됐고요. 장안의 영향을 받은 교토라든가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주에도 이런 어떤 격자망이 적용됐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히려 이렇게 교토 같은 경우는 엄밀하게 이 계획을 적용을 했으나 실제로 교토를 가보면요. 이쪽으로는 더 확장이 돼 있고 이쪽으로 확장되다가 이쪽에 습지가 있고 지형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발달되다가 만 걸 볼 수 있거든요. 규범적인 이론은 그랬지만 실제로는 계획을 하고 개발을 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겠다 이런 거 볼 수 있고요. 경주와 같은 경우도요. 보면은 사실 경주가 남북의 어떤 주작대로를 따르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동서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왜 그러냐? 경주라는 특별한 자연 상황과 또 해가 동쪽에서 뜬다라는 것들, 동해안에 가깝다라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 주례고국의 도시계획 원리를 가져놓았지만 그 규범을 뭐 정확히 따르기보다는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제 변형을 했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물론 그리고 당시 일본이나 우리나라 역시 또 유교 성리학의 나라는 아니었죠. 주자학을 엄밀하게 따르는 나라는 또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변형해서 썼겠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겠더라는 얘기입니다. 도읍이 위치하는 그 자연적인 입지에서부터 그 내부를 구획하는 방식들, 왕궁을 배치하는 방식들, 기능들을 두는 방식들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예법 그리고 규범, 사회적인 전통적인 규범으로부터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죠. 뭡니까? 규범적 이론이고요. 그 당시 사람들이 믿었던 하늘의 뜻, 하늘의 흐름,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믿었던 철학, 그런 것들이 결국 도시계획의 원리를 제공해줬다라는 얘기입니다. 뭡니까? 다분히 우주론이죠. 자, 그 다음엔 인도의 마두라이시 계획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더 재밌죠. 아까 얘기했지만 만다라라는 것들이 이 Z자 내지 S자 두 개가 겹쳐져 있는 형태인데 가장 신성한 중심부를 중심으로 해서 우주의 기운들이 어떻게 돼요? 시계 방향으로 연속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층위를 통해서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중심을 향하는 중심에 가장 신성한 것이 있는 이런 소용돌이 치는 듯한 어떤 이런 우주관,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만다라 이론에 의해서 실제로 계획한 마두라이시 같은 경우는요. 가운데 가장 신성한 중심부를 두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세 개의 순환축이 돌아가는 걸 볼 수 있는데 심지어는 이 순환축에 있어서 교통의 흐름, 말하자면 버스마저도 어떻게 돼요? 버스마저도 시계 방향으로 돌 뿐 그것을 역으로 가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철저한 만다라 중심적인 도시 형태를 지향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런가 하면 이렇게 가부좌 틀고 있는 사람의 어떤 신체의 각 부분을 거기에 맞게 도시의 구획에 적절한 용도를 배치하는 어떤 그런 것들도 나오고 있고요. 뭡니까? 결국 만다라. 그리고 만다라가 얘기하는 어떤 종교와 철학에 따라서 공간의 모든 영역들이 그 형태에 맞게, 그 형상에 맞게 이제 계획이 되는 우주론적인 이론이 되겠죠. 실제로 그래서 중심부에 가보면요. 도시의 한가운데, 보통 도시 한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오늘날 같은 경우는 고층 빌딩이 있고요. 대기업 본사가 있죠. 정부의 공공관청이 있죠. 하지만 만다라 이론에 의하면 도시의 가장 중심부에는 만다라의 가장 핵심적인, 중심적인, 상징적인 공간이 있어야 돼요. 바로 사원이 되겠죠.
그래서 마두라이시의 지금도 중심에 가면 이렇게 만학시 사원을 볼 수가 있다. 이 만학시 사원의 영역이 또 도시의 영역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런 것들이 인도식의 규범적 이론이었다. 그리고 우주론이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서양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양은 그리스 로마 시대 때부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주론적인 영향은 조금 적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주론이라는 것들은 있고 없는 게 아니고요. 어느 시대에나 우주론적인 경향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철학이라는 것들도 사념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원리에 대한 탐구가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철학이 발달하게 된 이런 유럽 사회에 있어서도 규범적인 이론 그리고 우주론적인 접근들이 다분히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케빈 린치가 예를 들고 있는 것은 르네상스 시대에 팔마노바라는 도시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르네상스 시대에 이상도시 운동이 나타났다. 이상도시라는 건 뭐였어요? 당대의 지식인들이 자기만이 꿈꾸는 이상적인 도시 형태를 설계하고 그런 패턴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나의 어떤 지적인 유의처럼 즐겼고,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들까지도 자기가 꿈꾸는 이상도시안을 계획을 한 것들을 실제로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때의 이상도시란 건 뭐냐? 이것도 당연히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어떤 철학적인 사상의 반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우주론적인 영향이 있죠. 물론 그들은 기독교적인 문화관 가운데 있었죠. 하지만 특별히 르네상스 시기에는 어떤 흐름들이 나타났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믿었던 우주적인 원리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기하학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하학. 기하학이라는 것들은 모든 어떤 공간 그리고 자연을 비율과 어떤 수치적인 관계로 나타나는 것들이죠. 여러분 황금 비율이라든가 또는 황금 비율을 통해서 고대 그리스 로마의 많은 이제 건축물과 조각상들이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 들었죠. 자, 그런 기하학적인 접근들이 이때 르네상스 시기에 다시 한번 재발견된 거예요. 자연계의 많은 비밀들이 숫자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경이로움을 느끼게 돼요. 황금비라는 것들, 비율이라는 것들, 숫자와 숫자의 관계라는 것들, 그런 것들에 굉장히 경이로움을 느꼈고 결국 그 숫자의 비례 관계를 통해서 이들은 뭘 봤어요? 그 비례 속에 창조주의 언어가 있는 게 아니냐. 말하자면 기하학이라는 것들이 창조주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학문이다라는 생각을 그들이 편만하게 가지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를 계획할 때도 어떻게 돼요? 굉장히 엄밀하게 기하학적이고 기발한 패턴을 만들어내게 돼요. 여기 보면 팔마노바 도시가 실제로 계획된 도시인데 이거는 베네치아 한 북쪽에 있는 도시인데 베니치아를 막아내기 위한 일종의 어떤 방어형 도시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면 이 성곽의 모형이라든가 성을 찌르고 나간 돌출부라든가 그 해자의 방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내부 도성 내부의 어떤 이 도로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엄밀하게 기하학적인 패턴을 따르고 있죠. 정형적인 패턴을 따르고 있죠. 이런 기하학적인 패턴을 가지게 됐다는 건 뭡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요. 우주의 생김새가 결국 기하학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다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기하학적인 접근을 하고 있었다. 기하학적인 접근을 함으로써 결국 신의 섭리, 우주적인 섭리를 이 지상에 반영할 수 있다라고 믿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팔마노바시티 그리고 르네상스 시기의 이상도시 같은 경우도 일종의 우주론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엔 베르사유,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 아시죠? 16세기, 17세기, 그리고 절대왕정시대, 그리고 루이 14세, 짐이 곧 국간이라 라고 어떤 명언을 남겼던 그 왕이죠. 그 시대에도 역시 이렇게 굉장히 기하학적인 패턴들, 도시 패턴들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르네상스 시기의 이상도시와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자, 비슷하게 기하학적인 패턴을 썼지만 그 기하학적인 원리가 상징하는 바는 또 달랐습니다. 르네상스 시기에는 신이 우리에게 부여한 그런 비율, 황금비 또는 기하학적인 원리를 이 땅에다 적용한다. 이런 개념을 가졌다라고 그러면요. 이때는 신보다는 또 오히려 왕의 절대 권력이 앞섰던 시기예요. 공간을 설계하는데 특별히 왕궁과 왕궁의 주변의 공간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왕의 절대적인 권력을 가장 잘 드러내는 방법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하학적인 패턴으로 적용을 한 거죠. 그럼 왕의 절대 권력을 상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하학적인 패턴이 뭐겠어요? 두 가지 원리가 있겠죠. 첫째, 방사형. 방사형이 뭐냐? 중심으로부터 모든 곳으로 뻗쳐나가는 형태 아니겠어요? 둘째, 대칭형. 좌우, 남북, 동서가 대칭인 것들. 대칭이라는 것들은 엄정하고 굉장히 절대적인 느낌을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사형 그리고 대칭형이라는 기하학적 패턴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요. 이때 나타났던 절대 왕정을 상징하는 요 방사형 패턴이라는 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이용됐습니까? 시민사회가 혁명을 일으켜버리고 도시를 장악해버리니까 요런데 파리에 가보면 개선문이 또 들어서기도 했죠. 절대 왕권을 삭제해버리고 그 자리에 시민의 권력이 들어서는 어떤 그런 상징으로 되기도 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어쨌든 절대 왕정을, 절대 왕권을 우주적인 규범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어떤 그 당시 절대 왕정 시대의 도시계획과 관련이 깊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다는 얘기입니다.